오늘은 동양역술특강 9번째 시간으로 풍수의 과학과 실사고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풍수의 산수, 좌향, 운기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역술특강의 강의를 해주실 장동순 교수님의 소개도 확인해보세요. 그럼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수라고 하면은 보통 몇 자리를 선택하는 일, 이런 일로 해서 풍수가 굉장히 미신적이고 학문적으로 차원이 낮은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풍수라는 것은 굉장히 격조가 높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입니다. 이러한 풍수를 갖다가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목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는 산수, 그 다음엔 좌향, 세 번째로는 시간적 개념이 있는 운기,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과 물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주어진 산과 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집을 짓고 어떠한 방향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가, 이것이 이제 좌향입니다. 그 다음에 산과 물이 굉장히 좋고 명당이고 좌향을 갖다가 굉장히 잘 잡았는데, 그 잘 잡은 좌향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연도에 따라서, 해에 따라서 좋은 해가 있고 나쁜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산과 물을 볼 때, 풍수를 볼 때 산과 물이 과연 좋은 산과 물인가, 그 다음에 자리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가, 그 다음에 제대로 잡은 방향이 때가 도달했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풍수입니다. 자, 그러면 풍수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풍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산수, 좌향, 시간의 물리학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학이라고 쓴 것은 그만큼 이것이 격조 있고 차이 높은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수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양자화된 에너지 개념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양자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누차의 운기론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이것이 이제 뭐냐면 시간이기도 하고 방향이기도 한데, 이것이 디지털화된, 그러니까 양자론적으로 성격이 자와 축이 엄청나게 틀리다는 것 같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향으로도 자방향과 축방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풍수적인 차원에서 영향이 다른 물리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은 시간이자, 자신은 자에 대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한밤중. 그 다음에 북쪽 방향입니다. 오시는 한낮이죠. 한낮이자 정남향이고, 그런데 이 자시와 축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뭐 이렇게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가 자시고 여기까지 축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시와 축시는 이렇게 끊어진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와 축은 엄청나게 다른 영향을 주는 물리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현대 물리학의 어떤 퀀텀, 양자화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자화된 개념은 자시와 축시가 마치 화학궤도에서 우리가 K궤도, L궤도, M궤도, N궤도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수를 갖다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산의 형태가, 이 쌍봉산이라는 데는 이 쌍둥이 마을이 많이 났다고 해서, 쌍둥이들이 많이 났다고 해서 쌍태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옆쪽에서 봐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쌍태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런 고락산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은. 근데 하도 그 마을에서 이것이 보이는 산자락에서 그 쌍둥이들이 많이 났다고 해서 이걸 갖다 이제 쌍태봉이라고 하고, 그 마을을 갖다 쌍둥이 마을이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산의 형상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여천군 소라면 증천리 마을인데,
1989년에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를 했죠. 그런데 왜 등재가 됐느냐 하면 증촌 마을의 75가구 중에서 35가구에서 388쌍의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데 모계 유전이냐, 섭생이냐, 어떤 그 지리 환경적인 요인이냐. 근데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걸 연구를 했는데 과학적 이유를 전혀 밝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풍수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이 쌍태봉, 쌍태산에 있는 이렇게 이제 쌍태봉에 있는 그것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더더구나 이것이 이제 묘한 것은 그 옆마을, 쌍태봉이 보이지 않는 하천마을과 오룡마을에서는 전혀 쌍둥이가 태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같은 그 중천리에서도 대문에서 이 쌍봉산이 보이는 그런 집에서만 이러한 그 쌍둥이들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산의 형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그 풍수적으로 기운이 영향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 이제 소개를 드렸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예술가와 문인들이 많이 태어났죠. 서울에 예술가와 문인들이 많이 태어난 것이 바로 그 인왕산 자락이 서울에 있는 산들이 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이에요. 관악산도 그렇고 뭐 북한산도 그렇고 다 이런데 특히 인왕산 같은 데서 이렇게 뾰족한. 이게 마치 이제 불이 붙듯이 불이 타오르는 것은 우리가 동양의 의학을 갖다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화기라는 것은 심장이죠.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정열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술가와 문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서울에만 예술가와 문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목포에도 문인들이 많죠. 예술가와 목포의 유달산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한 어떤 그 산 정상을 갖다 이루는. 그래서 이것이 산과 물의 어떤 그 형태와 굽이쳐 흐르는 모양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실질적인 생활이나 그 사람의 생존 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서 이게 여기가 이제 경복궁역 있죠. 청와대가 바로 이제 경복궁 옆에 있는데 이게 경복궁의 주산인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백악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이쪽이 왼쪽이에요. 여기가 자청령이고 오른쪽이 우백호입니다. 그러면 조선왕조 500년이 이 경복궁에 의해 그 풍수에 의해서 좌우가 됐는데 우백호는 이쪽에 인왕산이 쭉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산이 연결돼서 이렇게 해서 거의 서울 시내를 갖다가 270주 정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백호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이죠. 오른쪽. 그 대신 좌청령은 이게 여기가 제대로 이렇게 감싸지도 않고 좌청령은 그것이 이제 개면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풍수용으로. 하여튼 좌청령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좌청령과 우백호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좌청령은 아들이고 우백호는 여인이고 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복궁의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아들은 별로 안 됐고 여인은 굉장히 강해졌던 거죠. 그 조선왕조 500년이 대비와 왕비로 주로 세도를 누렸고 그 다음에 적장자가 왕권을 갖다 이어받는 일이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뭐 단종부터 시작을 해서 단종이 경복궁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임금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적장자가 안 된 그 아들이 대표적으로 안 된 데가 바로 이게 경복궁 자리인데 이것이 이제 물론 풍수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뭐 전하량 보존의 법칙, 수많은 이런 법칙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좌청령 우백호인데 이것이 이제 그 좌청령이 굉장히 빈약하다. 조선왕조 500년이. 그래서 이 서울터가 서울의 이 경복궁 자리와 청와대 자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게 그 문제가 있는 자리다. 그런 것이 이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청령과 우백호가 우리가 그냥 풍수에서 좌청령이라는 것이 몇 자리를 썼을 때 왼쪽에 감아 들어오는 산하고 우백호는 오른쪽에서 감아 들어오는 산인데 이것이 이제 뒤로 갔네. 감아 들어오는 산인데 좌청령이 이제 왼쪽에서 감아 들어오는 산이 잘 되면 아들이 뭐 딸이
사법고시를 붙는다든지 고관대적이 되는 거고, 우베코 같은 재벌들의 그 어떤 조상의 그 묘자리는 대개 우베코, 오른쪽에서 감아 들어오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자총룡과 우베코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바라다 보는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좌우측인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풍수에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의미를 갖다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카이렐러티라는 이런 이성질체에 관한 얘기인데, 카이렐러티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거울을 놨을 때 좌우가 대칭인 것이 카이렐러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화학 물질이 이렇게 좌선으로 되어 있느냐 우선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구나 어떤 행성에서 어떠한 그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은 좌선인지 우선인지 둘 중에 하나만 형태로 자라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청룡 우베코가 지니는 물리적인 의미가 우리가 현대 물리학이나 분자 생물학, 분자 이런 물리학 쪽에서 봤을 때도, 이런 카이렐러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청룡과 우베코의 의미가 결코 그 약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어떤 산의 좌우 기운으로 해서 자청룡, 우베코, 북평무, 남주작, 굉장히 많이 쓰는 개념인데, 우리는 이걸 갖다 그냥 일상사의 용어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물리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산의 형상에서 역시 이제 산에 우리가 산수를 다루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산이 이렇게 뾰족한 것은 목이에요, 목. 목은 뭐에? 앞으로 나가는 기운이 강한 것이 목이라고 그랬죠. 진취적인 기상. 그러니까 이런 목산이 되면 뭐가 많이 나요? 학자가 많이 나요, 학자. 그래서 이 뾰족한 산은 뭐다? 문필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문필봉. 문필봉이 이제 다 이제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 문필봉. 그래서 이렇게 대개 조선조의 큰 학자들은 그 앞에 생가라든지 조상의 무덤에 바로 이렇게 문필봉이, 뾰족한 이런 문필봉이 서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듯이 화산 봤죠. 유달산하고 서울의 인왕산 같은 게 화산이고, 그 다음에 이 동그란 산이 토산이 금산이죠. 동그란 산이 이게 토산입니다. 토산이죠. 동그란 산이 토산입니다. 그래서 이 토산이라는 것이 토가 인삼이죠. 그러니까 금산에서 인삼이 많이 나는데 금산에 한번 가보세요. 이 토에 동그란 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다 산들이 동글동글해요.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금이 있죠. 금산, 네모반토산. 이것이 이제 권력자라든지 어떤 그 전제군주가 나는 산이, 이런 이 금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그 금기, 그 다음에 독재, 권력, 이걸 갖다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의리, 이걸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중조모의 무덤이 이런 게 금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금오산 자락에 보면은 이런 금산의 그 기운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앞에 산의 형상이 2단계로 되어 있어 갖고서 박 대통령에 의해 2명의 대통령이 난다는 그러한 그런 전설이 내려오져 오는 것이 금오산 자락의 얘기고, 수산이라는 것은 넓게 아래로 퍼진 것이고, 표준산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음양 오행 표준형처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산의 형상이 가져서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의미를 주는 어떤 그 물질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처럼 이렇게 쌍태봉은 2개의 봉우리가 있을 때 쌍둥이가 많이 났듯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경험론적인 자료들을 갖다 모집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풍수에서 나타나는 물질이 바로 에너지다. 물질이 바로 기다. 물질의 형상이 바로 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행 체질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 긴 사람은 간이 좋고,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위장이 좋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 현실적인 또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봤기 때문에 산의 형상에 따라서 이런 그 풍수적인 어떤 기운을 갖다가 우리가 유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필봉이죠. 그 문필봉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과거를 갖다 보러 가기 전에 이런 문필봉에 들려서 여기서 이제 어떤 그 염원을 갖다 빌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문필봉이죠. 뾰족하죠. 예? 그래서 이 풍수 경전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는 것이 청호경인데,
청호경에는 이제 풍수에 대한 얘기가 장풍이라는 말이 나와요. 장풍. 바람을 잠재우고 물을 갖다가 얻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바로 장풍 특수인데, 우리가 바람이 차면은, 바람이 세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세면 압력이 낮아져요. 물론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아서 그 드래프트에 의해서 눈이 따갑기도 하지만은, 바람이 어느 정도 속도가 이제 있게 되면은 그 주변의 압력이 낮아져서 우리 몸에 있는 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 압력이 낮은 쪽으로.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지 않는 장소가 풍수적으로 좋은 것이고, 물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함유하고 있는 그런 지구상의 작동 주체이기 때문에 물을 얻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풍 득서라는 것이 풍수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풍수에서 이 청호경에 나온 산주수직. 산주는 주가 달릴 주자죠. 달릴 주자. 물이 곧장 빠지면은 종인기식,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얻어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산이 그냥 이렇게 감싸 안아야 되는데, 산이 감싸지 않고 그냥 곧장 뻗은, 스트레이트로 뻗은 산들, 그 앞에다 집을 지으면은 그 다음에 물이 그냥 곧장, 물도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사행천으로 또는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물이 곧장 빠지는 흘들이에요. 요새 어떤 수리 수자원의 어떤 관리 체계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 곧장, 직강하천이죠. 직강하천을 만드는데, 직강하천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비가 왔을 때 빨리 그것이 바닷물로 빠지라고 직강하천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풍수적으로 봤을 때나 그 다음에 높은 차원의 그 유체역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나쁜, 제대로 유체역학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풍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청호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물이 곧장 빠져나가는 것 같다는 이제 순수, 직수라고 그러는데, 빠져나가면 기식, 거지라는 얘기죠. 거지라는 얘기는 거지. 그 지방은 거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소하천을 연구하는 수많은 소하천 연구소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물이 곧장 빠지는 하천에는 대개 부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감아도는데, 이렇게 감아돌면서 다시 감아도는 이런 자리에 천석분이 이제 많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직수 또는 순수는 굉장히 나쁜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수 경전 청호경에 나온 물이 역수일작 가치부란 말이 납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십시오. 역수일작. 일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종지. 그러니까 역수로 거꾸로 흐르는 물에 한 종지만 있어도 천석분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역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큰 하천이 일로 흐를 때 역수라는 것은 이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물이 있으면은 요것이 한 종지만 있어도 가히 천석분이가 난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하천 연구소에서 옛날 자료들을 보면은 지방에 실제로 이렇게 거꾸로 물이 흐르는 곳에 천석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풍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이제 집이 이렇게 들어가고 문이 작죠. 뒤가 넓잖아, 이렇게. 그래서 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면은 넓어지잖아요, 이게. 넓어지잖아요. 안이 넓어지잖아요. 대문을 통해서 바람이 들어가면 안이 넓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베르노이 정리에서. 그럼 여기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 굉장히 편안하고 눈도 따갑지도 않고 좋은 거죠. 반대로 여기 보시죠. 대문이 이런데 뒤로 갈수록 좁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강후착이라는데, 이렇게 넓게 들어가서 좁아지면은 속도가 빨라지죠.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져서,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낮에는 음압이 걸려갖고 굉장히 이게 기도 멍멍하고 기도 빠져나가고, 기가 빠져나가는 기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풍수의 용어 중에 앞이 좁고 뒤가 넓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나, 이게 이제 기상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장풍의 그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은 고등학교만 해도 베르노이 정리를 해서 압력과 속도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다 배우죠. 이게 베르노이 정리에서 이게 일정, 상수, 일정해갖고서
이마 배우는데 옛날에는 이런 과학적인 유체학적인 배론의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풍수의 개념을 갖다가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전조후고 앞은 낮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여기서 이제 여기 막혀갖고서 이쪽이 막혀갖고서 여기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압력이 높아. 압력을 프레셔로 해서 이게 압력이 높아져서 역시 장풍의 어떤 개념을 갖다가 하는 것이 이런 전조후고. 그런데 이게 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과학자들도 물에 대해서 물은 굉장히 신비롭다고 그러잖아요. 신비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대표적인 이게 뭐예요? 육각수죠, 육각수. 육각수인데 여기다가 물에다가 아름다운 베토벤 운명 교향곡을 틀어준다든지 아름다운 사랑의 그 세레나데를 갖다 하게 주면 이 육각수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으로 이게 바뀌어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굉장히 욕을 한다든지 해서 이걸 갖다 다시 사진을 찍어보면 이것이 둘로 잘라져 있어요. 이렇게 잘라져 있거나 사랑이 깨져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얘기를 갖다 해주면 이것이 이렇게 잘라져 있다고. 그래서 물에는 굉장히 이러한 굉장히 육각수 그 관점뿐만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수소, 하이드로젠 번딩을 해서 강력한 용매이고 용의 열과 그 기화열이 엄청나게 크고 사도시에서 밀도가 최대로 되고 뭐 수많은 신비로운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의 그 적외선 가시광선의 영역에 파동을 갖다가 일으켜서 태양의 적외선을 갖다가 우리 몸이 이렇게 수분들이 받아주면 따뜻함을 느끼고 하는 수많은 신비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고승께서 옛날에 어떤 고승께서 높으신 스님께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이제 갈파를 하셨죠. 산은 산이고 산이 꼴. 그냥 모든 산이 또 이 꼴 똑같다. 근데 사실은 우리 풍수, 이제 양자 풍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특히 이제 현대적인 풍수를 이 과학적인 풍수를 왜냐하면 양자화된 개념으로 이제 풍수를 설명해야 되니까 시공간을 갖다가. 근데 물은 절대로 같은 물은 흐르는 물이라도 어느 곳을 어떻게 흐르느냐. 산인의 형상이라도 똑같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형상에 따로 틀리고 우리가 이렇게 문필봉이 있고 화산이 있고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쌍봉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 다 산을 갖다 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로 물은 흐르는 물도 개천물도 다 이게 한 종지의 역수만 있어도 이것이 천석군이가 된다는데 그 직수는 암만 많으면 이게 많아도 이게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물은 절대 같은 물이 아니고 산은 같은 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대 과학적인 양자 풍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물에 대한 풍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열역학 1법칙, 2법칙, 3법칙 뉴턴의 역학의 뭐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3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 왜 있지 않습니까? 물에 관해서도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은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쓸데없이 전혀 이게 기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쁜 장소에 살지도 않고 돈이 안 되는 장소에 투자도 안 할 것이고 어떤 아파트를 고를 때 이게 쓸데없이 아파트를 잘못 불러서 하우스 푸어가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 하우스 푸어가 이게 다 풍수적으로 제대로 된 그런 자리를 잡았으면 하우스 푸어가 안 나온다고 했죠 지금.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물은 돈이다. 물이 없는 곳에는 돈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건천이는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는 천을 갖다 건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또랑도 좋고 어떤 게 경사진면도 좋고 다 이게 건천에 해당되는데 하여튼 이 건천이건 어떤 천이건 간에 물이 흐르는 곳은 돈이 생기는 곳이고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같은 물이라도 남북수와 동서수가 있는데 동서로 흐르면 서에서 동으로 흐르거나 동에서 서로. 동서. 이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이에요. 동서수가. 서동수나. 왜 그러냐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에너지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거나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남북으로는 이게 기운의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하천도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은 개발이 최후에 이루어지는 데가 개발이 최후에 이루어지거나
지가가 땅값이 거의 안 오르거나 하는 데가 남북수입니다. 그래서 남북수. 서울 시내에서 중량천과 불광천이 남북수예요. 그 다음에 뭐 탄천, 뭐 안양천, 다 남북수죠. 서울 시내에서 동서수는 청계천과 양재천밖에 없습니다. 청계천, 양재천 아시죠? 청계천, 명동, 동대문 상권 끼고 있죠. 양재천, 강남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이거를 먼저 배웠어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어를 암만 스펙을 많이 쌓아갖고서 기억 경영을 하고 가문을 갖다가 이게 시진제가를 하더라도 이게 남북수와 동서수를 갖다가 모르게 되면은 엄청난 오류를 범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우스푸어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털을 잘못 잡으면. 그 다음에 이게 전반적으로는 남북수와 동서수가 있지만 같은 하천이라도 대전의 갑천이 주된 하천입니다. 대전에 몇 개의 하천이 있지만 갑천이 저기 하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서 테크노밸리에 넘어가갖고서 저쪽으로 이제 세종시 쪽으로 쭉 돌아서 이제 금강하고 합류하는데 이게 대전의 갑천도 남북으로 흐르는 곳에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둔산 신시가지나 이게 이쪽에 했을 때는 이게 약간 동서로 빠졌다가 다시 폐수 처리장 있는 데서 남북으로 흘렀다가 테크노밸리에서 다시 이게 동서쪽으로 기울어서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북과 동서의 개념을 갖다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산수가 그냥 같은 산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의 모양뿐만 아니라 물의 흐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서서 남북수 예를 들면은 이게 서울의 한강이 한강이 이렇게 흘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중량천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게 이제 중량천 아닙니까? 이 중량천은 아직도 이 동네는 저기 개발이 덜 된 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불광동이 있는데 홍제천, 불광천 이쪽이 남북산이에요. 저쪽 서대문 저쪽 넘어. 그 다음에 여기 탄천. 그 다음에 안양천. 지금 여기 서남북권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이 안양천도 굉장히 청계천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제 그런 건 다 떼놓고서 청계천 여기서부터. 이 요지를 감싸요. 그죠? 요지를. 그 다음에 양재천. 여기 요지를. 사당, 반포.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러한 어떤 하천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그때 이 중량천에다가 투자를 했겠느냐고요. 지금 옛날에. 이걸 알았더라면. 물론 이것이 이제 개발되는 이제 또 무엇을 갖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나누죠. 이제 동서남북에다 이렇게 나눠갖고서 풍수는 20년마다 운이 바뀌어서 20년마다 어느 쪽이 개발되느냐가 이게 동서남북에서 20년마다가 이것이 바뀌어요. 8개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이쪽이 개발되고 어떤 때는 이쪽이 개발되고 어떤 때는 남북으로 개발되고 어떤 때는 동서로 개발되고 이 얘기도 할 겁니다. 이게. 그것은 이제 마지막에 운기죠. 운기. 우리가 기상에서도 예측에서 나왔죠. 운기라는 건 시간에 따른 어떤 그 기운의 변화를 갖다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공률은 이제는 커베이처, 공률. 우리가 공률 반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률. 이게 한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이런 데하고 여기를 갖다 보자는 거죠. 이게 한강물이 감싸 있는 데가 여기가 동작, 강남. 여기는 어디예요? 불광동, 여기쪽은 금호동. 이렇게 감싸 도는 데는 물이 감싸 도는 데는 이렇게 물이 감싸 도는 데는 기가 모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같은 지역이라도 직수보다는 곡수가 좋고 곡수보다는 역수가 좋은 거죠. 다시 직수는 엄청나게 나쁜 거. X 2개. 그 다음에는 곡수가 낮고 곡수보다는 역수가 좋은 거죠. 물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대전이죠. 대전의 이쪽에 보면 여기는 산림보존지역이에요. 여기 이렇게 갑천이 흘러가는데 여기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조금 이제 개발됐는데 여기가 둔산 신시가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쭉 올라가는데 이쪽이 여기가 또 폐수처리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듯이 이것이 동서로 흐르느냐 남북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른 어떤 그 풍수적인 요인
다른 어떤 지형학적인 인자에 의해서 영향은 받겠지만 이것이 동서수냐 남북수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틀리는 거죠. 그래서 대전 갑천의 동서와 같은 하천일 경우도 동서와 남북에 따른 개발 현황이 이제 틀려진다는 것이죠.